김대중 대통령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 공부를 통해서 일생을 다듬어진 그 준비된 분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번영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오직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을 믿고, 그리고 역사만 믿고 자기 일생을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이고, 또 그러한 그 우리 한국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청사진을 다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보이고, 그 청사진 그대로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를 얻으신 그런 분이에요. 나이는 6년 선배고 학교는 4년 선배. 그분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하이도에 국민학교 4학년밖에 없어. 그래서 4학년밖에 없는 그 학교에서 다시 목포로 이사 와서 목포 북교 국민학교 2년을 다니면서 6년을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목포 상업학교에 입학해서 5학년 졸업했어. 그러니까 나는 국민학교 때 내 선배고, 또 목포 상업학교 내 선배예요. 그리고 내 국민학교, 목포 상업학교 4년 선배. 그런 관계로 형님, 동생으로 지내왔어. 그러니까 정치 안 할 때, 정치할 때 계속해서 형님, 동생으로 지내왔고, 또 내 결혼식 때는 내 부모가 없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 형님으로 호주가 돼서 내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내 가족 대표로서 결혼을 모든 뒷발을 해줬어. 그래서 청첩장에 보면 김대중 동생 권노갑 군 이렇게 돼 있고, 가족 대표 인사에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인사하고 그랬어. 근데 그런 관계예요. 근데 원래 나는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하나의 형제간의 그 관계가 너무 돈독했고, 또 내가 존경하고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국회의원을 3번 떨어졌어. 목포에서 떨어지고, 인제에서 2번 떨어지고, 또 4번째 국회의원 되자마자 3일 만에 또 군사 쿠데타가 나서 핵무사 가서 고생하고, 그때부터 내가 도왔다고. 그리고 나는 정치를 하려고 안 했는데, 6대 때, 선거 때, 이제 정치규제법에서 풀려서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디서 나가냐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로 가냐 마포에서 하느냐, 이 2가지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실 때, 내가 인제 하지 말고 마포도 하지 말고 목포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목포로 같이 가서 목포에서 결국은 출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당선이 됐어.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1등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려고 했어. 너무나도 정부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의 나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상당히 공격에 빠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공화당 국회의원 몇 사람 떨어뜨리니까 김대중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6대 2년을 남겨두고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국회의원이 나를 불러서 그런 사정을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로에 서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나를 이렇게 다음 국회의원에서 절대 당선 안 시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럴 때 네가 와서 나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때 다시 내가 와서 이제 처음으로 형님 밑에서 비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할 때 그 양반의 능력과 그 훌륭한 점은 한일 회담을 할 때 온 국민이 한일 회담 반대를 했어. 야당은 뿐만 아니라 학생 할 것 없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데모대들이 길거리를 점령하고 서울 시내도 거의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김대중 국회의원은 한일 회담을 지지했어.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언론들 윤보선 씨라든가 이런 몇 분들은 한일 회담을 반대해서 국회의원을 지가 다 그만뒀어. 6사람이 국회의원을 사퇴했어. 윤보선 씨, 정일영 씨, 정성태 씨, 서민호 씨, 윤재수 씨, 김재광 씨 이런 국회의원들이 한일 회담 반대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국회의원과 박순천 국회의원 두 분은 한일 회담을 지지하고 또 월남 파병을 다 반대했을 때도 김대중 국회의원, 박순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월남 파병을 또 지지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어떤 각오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 양반은 어떤 신념과 자기 하나의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그를 관철하겠다는 그런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점이 아주 돋보였고 또 국회에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반대를 위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거를 정부에게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부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은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돋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김대중 국회의원은 벌써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의 미래를 항상 조망하면서 정치를 해왔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가장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71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은 사실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가인들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이쪽에는 한 사람도 참가인이 들어가지 못했어. 전부 몽디로 두들겨 맞고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인을 못 오고 참가인이 없는 투표 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호남 할 것 없이 우리가 완성했는데도 그 지역에서만 우리가 패배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은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71년도 대통령 됐으면 내가 오늘 같은 IT 정보화, 한류 예술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이만큼 문화예술과 IT 정보 강국이 됐는데 이걸 내가 못 할 수 있겠느냐. 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나의 그러한 2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나를 공부를 시키고 또 연구하게 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 번 나한테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대통령이 됐으면 IT 정보화 또는 이런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이라든가 4대국 안정 보장 이상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많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북 간의 교류 평화 그런 전쟁 없는 평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은 IT라든가 한류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그때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 초유의 100만 군중이 모았는데 그때 이제 신민당 당사에서 유진산 당수, 양일동 부당수 이렇게 김대중 후보 세 분이 오픈카 트럭에 타고 그 뒤에 나하고 김상현 의원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장춘체육관 입구에서부터 올라갈 수가 없었어. 너무나도 인파가 많이 모아서 길이 없어. 그 시민들이 저절로 그 길을 만들어줬어. 길을 만들어서 그 트럭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도중에 그 인파를 보고 양일동 씨가 김대중 국회 후보 등을 두들기면서 동생 끝났네. 끝났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너무나도 감동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미 그 인파 100만 명의 인파가 전국에 보급이 됐기 때문에 거의 아마 대통령 당선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봤어. 우리의 후손에게 영광된 조국을 남겨줬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당시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모두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그랬어. 그만큼 이미 그때의 그 상황은 이미 다 대통령이 다 당선된 그런 상황이었어. 이태영 여사, 정일의 박사님 사모님 이태영 여사 인권 변호사, 우리 한국의 여성 최초의 변호사, 그 당시 이화여대 법정대학장, 그 양반이 찬조 연설하면서도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거기서 넘어졌어. 연설 도중에 넘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연설을 끝내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인파들이 장춘공원 그 나무 위에 그 많은 나무 위에 전부 매달려 있었고
역사상, 우리 한국 역사상 그런 일은 아마 전무후무할 그런 직위였어. 그 5.18의 죽음, 그 젊은이들의 죽음, 이것이 시작이 김대중 대통령 석방이 9호 제1호였어. 5.18이 왜 발생했냐? 5.18 때 전 국민, 전 서울 시민에 할 것 없이 데모로 다 날을 세웠다고. 서울역이고 할 것 없이 온갖 데모들이 시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시위를 막아주라고 미국 대사가 이 동교동에 왔어. 그래서 동교동 와서 김대중 후보에게 김대중 선생, 이 학생들 데모를 막을 수 있는 분은 김대중 선생님밖에 없어.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쾌히 승낙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하고 이여비를 불러서 이화여대에서 전국 대학생 종합 데모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이엽 동지하고 가서 위원장들을 다 만나서 데모를 더 이상 하지 마라. 데모를 하게 되면은 군인들에게 빌미를 준다. 저 사람들이 데모를 이용해서 이거를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탄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내 말을 듣고 결국은 오늘부터 데모 않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약속하고 왔는데 10시에 그냥 계엄령 때려본 것이에요. 밤 10시에. 우리가 학생들을 만난 것은 7시 반인데 10시에 이미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이 동교동을 에워싸우고 20명이 총칼 들고 들어와서 김대중 선생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하나갑이, 김옥두,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옥일까지 세 사람을 다 구속해서 같이 그냥 대통령과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이여비는 거기서부터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되고 육군 행보색하고, 그리고 신문에는 강주 5.18이 김대중이 선동해서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허위 선동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강주 5.18 수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란 선동 주모자를 몰려서 사형을 온동하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결국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전두환 정권에서 저지른 만행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전에 알려졌지만 결국은 그런 소위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시련을 받았냐고. 그래서 사형 온도까지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이학봉이라는 사람이 육군 행무소에 와서 김대중 후보에게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면 생명은 구해주겠다. 그리고 대통령만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회유했어. 그러나 절대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강주 5.18 젊은 영령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같이 죽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해유를 거절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가호도 가호지만 카타 대통령, 레간 대통령 두 분이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을 살린 것이에요. 조건이 군사정부를 미국에서 인정해주고 한미 정상회담을 세계 각국 어느 국가 원수보다도 먼저 초청하겠다. 그 조건을 전두환이가 받아서 결국은 미국을 망명하고 그리고 22년 사형에서 22년 감형을 시키고 가족을 전부 데리고 미국에 망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 계실 수 없었어. 독일 상하원, 일본 상하원 모든 단체들이 세계의 연판장을 다 써서 내고 유엔에서 다 그런 동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서 구명운동을 해서 결국은 살아남은 것이죠. 만약에 옛날 조봉암 씨 같으면 이미 사형 집행이 됐어. 조봉암 씨는 그렇게 미국과 세계 우방에 그러한 도움이 없었어. 그래서 그 양반은 사형을 집행했어. 그때도 그 평민당 때 원래는 김영삼 대통령과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 후보 두 분이 단일화를 하려고 했어서 단일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통일민주당의 총재로서 이 조직이 다 돼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미국에서 망명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연금 상태에서 감금 상태에서 이미 통일민주당의 조직을 못 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데 우리가 통합을 해서 들어가려면은 제야단체들이 같이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후보 쪽에서 제야 쪽 들어올 사람들을 그거를 전부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직관 목사라든가 문다관 목사라든가 이해도 목사라든가 안병무 목사라든가 박영수 이런 분들이 우리가 통일민당을 검토하든가 또는 그 사람들의 심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사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대입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 합당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통일민주당은 그대로 김영삼 씨가 후보로 나가고 우리는 당을 만들어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가 안 되고 둘로 나눠진 거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패배한 후에 그때 나라도 양보했었으면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순서로 봐서 김영삼 대통령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먼저 됐어야 돼. 그 이유는 71년도 이미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이미 됐어. 그리고 또 사형 온도도 받고 망명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순서가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했어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해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일하는데 더 원활하게 해줬어. 첫째, 김영삼 대통령이 군인들이 또다시 쿠데타를 할 수 없는 하나의를 척결했어요. 그렇게 길을 닦아서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씨가 큰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평민당 할 때도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어. 그 이유는 노태우 씨가 대구, 경북, 김영삼 씨가 부산, 경남. 그렇기 때문에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이쪽에 두 분이 나와서 분열될 것이다. 우리는 호남에서 수도권에서 모든 것이 이긴다.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JP가 또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자 우리로서 이긴다 하는 것이 우리 많은 그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패배한 후 저녁에 내가 이곳 동교동에 와서 오니까 후보께서 이호 여사하고 두 분이 앉아 계시면서 그때 등사판에다가 이 등사판을 이렇게 써가지고 인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너가 봐 이제 나 정치 이제 그만둬야겠다. 내가 이제 내가 하고 싶었지만은 다 모든 것이 한계에 온 것 같다. 나도 정치 그만두고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정계를 왜 합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정치할 이유가 없지 않소. 그럼 나도 그만두겠어. 그리고 이제 내 지역구에 내가 홍일이를 내가 추천해서 홍일이 정치하게 하고 나도 그만두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네는 해. 그런 말을 하길래 하하 상당히 그 의미가 있더라고. 만약에 정치를 완전히 은퇴하려면 나보다 정치하라는 그 이유가 없어. 나는 정치를 그 양반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정치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마땅히 그만둬야지. 근데 자네는 해. 그런 것이 나로서는 하나의 그 힌트가 오더라고. 아하. 그래서 무엇인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겠다. 그런 마음을 나는 가지고 결국은 그 양반이 영국가 계실 동안에 내가 이제 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는 그 계보들을 내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그 양반이 돌아와서 정치를 다시 하게 되면은 그 미천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그 조직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1995년도에 지자체가 부활됐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의 민주주의와 세계의 그런 인권,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세계 민주화에 의한 그런 세미나도 하고 할 때인데, 그 당시 이제 이종창 원장, 이강래, 임동원 씨 같은 분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어.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게 만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에서 해서 김영삼 씨가 결국은 단식 투쟁에 와서 지자체에 약속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 민주당에서 중요한 지역이 서울이야. 그 다음에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주는 이미 우리가 따놓은 단상이고 그래서 서울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서울대학교 상가대학 학장이었고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조수 씨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해. 그래서 조수 씨를 데리고 와서 김대중 총재하고 인사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서울시장 우리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 선거 때 조수 씨가 약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그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어. 전 서울을 유세하여 다니면서 결국 조수 씨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킨다고. 근데 경기도도 이종창 원장을 시키라고 했어. 그런데 이기택이 이 총재가 우리 쪽에서 서울을 했으면 됐지 왜 경기도까지 하려고 그러냐. 경기도는 내가 해야겠다. 내가 지명해야겠다. 그래서 경기도를 이종찬 씨를 안 시키고 이기택 씨 직계를 시켰다고. 근데 나와서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추천할 때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떨어지면 내가 총재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였어.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이. 이종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집을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결국 그 사람이 나와서 이인재한테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 승리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기택 총재하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하고 이제 단판을 짓게 돼 있어. 그래서 일산에서 나하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기택 총재가 와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 그래서 부산 김정길 국회의원이 이기택 집에 가서 이기택 총재를 같이 차 타고 오는 도중에 이기택 씨 부인이 전화가 온 거야. 김대중 씨를 만나지 말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 타고 오다가 자기 와이프 말 듣고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둘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하고 저하고 저녁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다가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단판이 거기서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한 거예요. 이기택이 이런 가지고는 절대 정권 교체할 수 없다. 내가 다시 제기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정계 다시 복귀를 하니까 온 국민이 반대하고 전 언론에서 사설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고 다 반대했어.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이 창당 과정에서 참으로 큰 난관에 부딪혔어. 우리 측근 외에 거의 의원들이 지지를 안 했어.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앞장선 사람이 임채정 의장이에요. 그 임채정 의장이 논리정연하게 국민회의를 탄생시켜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국민회의의 그 반대파를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전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총재로서는 김상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서는 정대철이가 나오고, 그래서 정대철이 김상인이, 김대중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 신문에 거짓말쟁이다, 그다음에 대통령 배에 걸렸다, 이렇게 아주 논설이 아주 도배질을 했어. 그래도 우리 쪽에 그 많은 분들이 그러한 그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정권 교체를 못 오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준비된 대통령이 나와야 나라를 위해서 큰 발전이 있다. 이것이 상당한 그 지지자들의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다, 무슨 대통령병이다 이런 말을 해도, 아이고 그런 것은 그것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더 압도적이었어. 우리는 13대 때부터 14대, 15대, 16대까지 내가 그 대통령을 모시면서 많은 인재들을 내가 뽑아서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시켰는데, 우리는 그 계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 분야에서 다 그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을, 필요한 인물만 뽑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 가깝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 했어.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뽑을 때 정동영이, 천정매, 김영환이, 김한길이, 김민석이, 신기루인이, 심재권이, 추미애 뽑을 때 15대 때 그때 다 우리가 영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치에 입문시켰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뒷바라지 해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매달 그 운영비를 또 내가 다 준비해주고 그렇게 했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나한테 정동영이를 강동에 출마시키자 그래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3선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초선이 아니고 3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추미애 의원한테는 대구로 나가라고 했고, 그랬는데 광진으로 했고, 그리고 신기남이는 강서로 했고, 천정배는 경기도 안산에 했고, 그리고 김영환이 경북 전라북도 지사는 안산 을구로 해줬고, 그리고 유선호는 군포로 해줬고, 정세균 의원은 그때 전라북도 임실순장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 각 지역을 내가 안배해서 그때 15대 국회의원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등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물과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다 이름이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했지, 우리 어떤 계파를 통해서 한 일은 절대 없어. 원희룡이를 내가 그 김민석이 의원이 데리고 와서 제주도로 내가 공천 주려고 했었지. 그런데 원희룡 의원이 우리한테 안 오고 여당 쪽에
가서 저쪽에 출마해서 당선된 거지. 데려오고 싶어서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데려오고 싶은 사람 다 해줬어. 많은 사람,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든지 그 강남에서 다 떨어졌어. 지금도 언론계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는 학계에서도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만약에 15대 때 국회의원 됐더라면은 지금도 아주 훌륭한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쉽게 낙선했어. 내가 아주 사람을 잘 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사람 보고 그 데리고 오는 일을 나한테 다 시켰어. 나는 그렇게 그 관상적인 아닌데도 사람을 그 보고 이 사람이 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내가 좀 잘 파악해요. 그리고 또 사람의 그 인물 됨됨이라든가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나도 많이 아니까 그 일을 우리 대통령이 나한테 다 전철을 맺겠다고. 그래서 13대, 14대, 15대, 16대에 거쳐서 내가 공천을 해준 사람이 한 300명이 돼요. 감회의 감동도 컸고, 참으로 온갖 이 고난 시련을 겪으면서 또 나 자신도 형무소도 들어가고 유신 때도 들어가고 온갖 고생하고 정보부에 끌려가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몽드리찜을 당하고 그렇게 정보부에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라 국영급제에 가라 페레벨 소리를 해도 그걸 내가 참고 견디면서 김정일 대통령을 지켜온 내 일생을 그때 그 당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도 지키겠다 하면서 그 영광에 대한 그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 견디고 이렇게 지켰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런 것을 내가 느꼈어. 그게 기쁨의 눈물이지. 그리고 그 2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을 내가 해왔으니까 어떻게 용케 견뎠을까? 그 물고문을 당할 때 몇 번이나 그 숨이 끊어지거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기억난 것 첫 번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그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실제적으로 IT 정보화를 마련해서 세계 IT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이 걸려서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그 복지국가 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의료, 연금, 고용, 산재, 4대 보험을 전면에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세계가 부러워하잖아.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때 거기에 그 들어가는 그 의료 비용을 전면 무료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거 아니야.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 다음에 한일 회담을 성공시키고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위해서 한일 문화가 지금 세계에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고, 이렇게 한 것이 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근거를, 뿌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일을 해온 것이 결국 자랑스럽고, 또 노벨상을 받은 것이 우리 자라나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우리 한국의 국위 서행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큰 이바지를 했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어느 대통령이 이런 그 일을 해냈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 이상 세계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고, 또 이번에도 한국에서 10월 13일 날 프라자 호텔에서 만델라 대통령, 브란트 수상, 김대중 대통령 세 분의 세계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세미나를 했는데, 세계 각국 교수들이 왔었고, 그 다음에 목포, 신안에서 국제회의를 했는데,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아서 하는 말이 김대중으로부터 배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전부가 김대중한테 배우자. 그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국민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자기 소명과 역할을 해준 그 대통령에게 나는 항상 감사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장관 된 사람은 박지원 실장하고 남궁인 장관, 또 한 사람은 한강호 실장. 그때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전부서 1기를 그만두고 2기 선출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를 불러서 2기 실장 정무수석을 누구를 하면 쓰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내가 이야기하기를 한강호 의원을 이제는 외부에서 쓰지 말고 내부에서 씁시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에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옆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호 실장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남궁진 국회의원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전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었어. 한강호 실장도 구로에서 보궐선거가 됐고, 그 다음에 남궁진 장관은 광명에서 또 보궐선거가 되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딱 됐는데 정무수석 비서실장 하나만 안 해. 국회의원이 더 나아. 그래서 그 두 분을 내가 설득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기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당선시켜서 우리가 노력한 사람 아니냐. 우리가 국회의원에 연전하지 말고 대통령을 잘 모시자. 그래서 두 분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K 승낙하고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 한강호 실장은 서울시장 출마하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남궁 수석을 문광부 장관으로 시킨 것이죠. 공직에 안 갔다고 약속했지만은 이미 그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 또 박지원 실장은 우리 비서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 우리가 공약했을 때 박 실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대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수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서실장 한 것이. 그리고 장관하고. 그리고 박지원 실장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고 해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통령도 끝까지 비서실장으로 두고 일을 시켰어.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야. 오직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만으로 나는 내 사명은 다 끝나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마지막에 내 여생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끝까지 대단히 그 발전과 그 계승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 생명 마지막까지 그 일을 내가 충실하겠다는 것이 내 일생의 하나의 신념이야. 각오고. 망월동에서 제일 먼저 크게 울었어. 그 영령들 앞에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 그만큼 김대중을 살리자, 김대중을 석방하라,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데모가 했는데,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많은 학생들, 청년들 할 것 없이 그렇게 구타 당하고, 그러한 그 많은 총을 맞고 그런 쓰러져 가는 그 애들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래서 그때 묘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눈물을 흘린 것을 내가 봤어. 또 한 번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71년도 민주당 대통령, 신민당 대통령 후보 낙선 후 몇 개월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눈물을 내가 흘린 것을 그때 봤어.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점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 그다음에 부부간, 그 자식들의 애정이 너무나도 컸어. 그리고 국회의원 때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 방에 와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저녁에는 들어오면 반드시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한테 나 왔어 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자한 것을 내가 다시 느꼈어. 또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또 동생들한테 그렇게 잘하고, 아들한테 또 잘하고. 그게 첫째요. 뭐니 해도 훌륭한 인물은 가정부터 알아. 가정에 대한 그런 모든 그 효자 또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 부부간의 애정,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옛날부터 수신제가라고 말이 있듯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런 그 하나의 조화, 일치, 그런 화합이 모든 인간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내가 그때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방에서 엎드려서 어머니 붙잡고 울 때, 그때
그리고 5.18 때 영년들 앞에 무릎 꿇고 영년들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두 번을 그 눈물도 그저 눈물이 아니야. 그거를 내가 봤을 때 나도 또한 그런 눈물이 나올 적이었어.